이 이야기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어두운 시간의 단상, 유경수 여사 암살, 그리고 문세광, 서울 종로의 한 강연장. 1914년 8월 15일. 그날 오전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권총은 이미 역사의 방향을 바꿀 준비를 마쳤다. 한 여인이 단상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박비선응은 알아 침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뒤흔들었고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렸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직 어슴푸레했다. 시계를 보니 겨우 5시였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했다. 피로한 눈이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청와대에서 일한 지 이제 7년째였다. 유경수 여사의 비서로 일하는 것은 영광이면서도 부담이었다. 대통령 영부인의 일 정을 관리하고 그녀의 한 전을 확인하는 일은 응상긴장의 연속이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라했다. 그는 서랍에서 오늘의 일정표를 꺼냈다. 광복절 기념행사, 국립극장에서의 연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왜 이런 불안감이 떠나지 않는 걸까? 한편 같은 시간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문세광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총이 쥐어져 있었다. 일본에서 밀반입한 권총이었다. 그는 총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늘은 그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날이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국가를 위한 일이다. 그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려 새벽빛이 비치는 서울 거리를 바라보았다.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유경수 여사는 아침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다. 남편인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집무실로 향한 후였다. 그녀는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서 할 연설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모든 단어가 적절해 보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부인, 곧 출발할 시간입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깨웠다. 유경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곧 나갈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단정한 한복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녀는 문을 향해 걸었다. 국립극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었다. 새로운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경호원의 무정위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보고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위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경수 여사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늘 행사와 연설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날이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녀는 알지 못했다. 국립극장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유경수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무대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다. 그때였다. 갑작스러운 총성이 공기를 찢었다. 제2장. 그림자 속의 남자, 모든 암살자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있다. 문세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방가쇠를 당기기 전 어둠의 잠식당에 있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 순간으로 이끌었을까?
문세광은 서울의 어두운 골목길을 걸었다. 8월의 더위가 아스팔트에서 피어올랐지만 그의 등줄기는 차가웠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는 주머니 속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일본에서 밀반입한 38 구경 권총. 그에게는 이것이 정의를 실현할 도구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몰두할 때 그는 홀로 세상의 불의에 분노했다. 대학에 입학한 후 그의 분노는 더욱 깊어졌다. 독재 정권, 부패한 권력, 불평등한 사회 구조. 그에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 사람, 박정희가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그는 중얼거렸다. 자신의 행동이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끊임없이 일었다.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대학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 그는 언제부터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을까?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문세광의 가족은 그가 일본에 유학을 떠날 때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그가 훌륭한 학자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는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과 어울리며 급진적인 사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계획이 시작되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세요. 그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한편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유경수 여사가 내일의 연설문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오랜 비서인 박 비서가 서 있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경수 여사가 물었다. 오전 10시에 국립극장에 도착하시고 10시 30분에 연설을 시작하십니다. 광복절 기념식이라 많은 분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경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 문제는 없겠죠. 박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철저한 경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불구하고 박 비서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들어 수상한 정보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미입국한 사람들, 수상한 움직임들. 그는 이미 경호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위협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문세광은 자신의 작은 방에서 권총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탄창을 빼고 총신을 확인하고 다시 장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내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 이맘때쯤 그는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문세광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검토했다. 국립극장 입구, 경호원들의 위치, 유경수 여사가 지나갈 경로.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서울은 평화로웠다. 아무도 내일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제3장. 운명의 순간 인생은 때로 한순간의 결정에 달려있다. 총성이 울린 그 찰나 여러 사람의 운명이 교차했다. 누군가는 영웅이 되었고 누군가는 영원히 악인으로 기억되었다. 그 순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974년 8월 15일 아침,
서울은 일찍부터 활기찼다. 광복절을 맞아 거리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했다. 국립극장 주변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오늘 유경수 여사가 연설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문세광은 국립극장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살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코트 안쪽 주머니에는 권총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9시 30분.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더 커피 드릴까요? 웨이트리스가 물었다. 문세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후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다. 이제 국립극장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그는 인파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었다. 아무도 그가 곧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유경수 여사가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듯 보였다. 아침에 일 어났을 때부터 이상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박 비서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단정한 한복 차림이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다. 출발할 시간입니다. 경호 원장이 알렸다. 유경수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향해 걸었다. 그녀의 차량이 청와대를 빠져나갈 때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녀를 방였다. 국립극장 앞은 이미 많은 인파로 가득 찼다. 경호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유경수 여사의 차량이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차에서 내린 유경수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국립극장 입구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뒤로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문세광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인파 속에 숨어 유경수 여사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가 국립극장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천천히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그의 시야에는 오직 유경수 여사만 보였다. 그는 천천히 권총을 꺼내 조준했다. 그 순간 한 경호원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저기! 그가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세광의 손가락이 방가쇠를 당겼고 귀청을 찢는 총성이 울려 퍼졌다. 유경수 여사는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즉시 반응했다. 몇몇은 유경수 여사에게 달려갔고 다른 이들은 문세광을 향해 뛰어갔다. 하지만 그는 이미 두 번째 총을 발사했다. 혼란 속에서 박 비서는 유경수 여사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한복은 이미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절박하게 외쳤다. 문세광은 더 이상의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일을 마친 것이다. 국립극장 앞은 인해 구급차와 경찰차로 가득 찼다. 유경수 여사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들은 이미 그녀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다.
유경수 여사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은 깊은 애도에 잠겼다. 그리고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제4장 어둠 속의 진실은 때로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다. 유경수 여사의 암살 이면에는 더 큰 음모가 있었을까? 대한민국은 그날 이후 결코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문세광은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했을까? 유경수 여사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서울은 아직도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검은 리본들이 도시 곳곳에 걸려 있었고 시민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비통함이 역력했다. 청와대는 침묵에 잠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조사실에서는 문세광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가 가끔 입을 열 때마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모두 기록했다. 왜 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문세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라를 위해서 혼자서 계획한 겁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은 더 큰 음모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문세광이 일본에서 보낸 시간, 그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권총을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박 비서는 천과대에서의 직무로 복귀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경수 여사의 마지막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히는 것은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다. 더 주의했어야 했는데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다. 그날 밤 박 비서는 청와대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는 유경수 여사의 마지막 일정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었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살폈다. 그때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정보부 요원 한 명이 서 있었다. 박 비서님,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청와대 정원으로 나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둠처럼 무거웠다. 문세광이 혼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비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박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보부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대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중단되었다.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작은 병원 한 구석에서 유경수 여사의 경호를 맡았던 한 경호원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는 암살 당시 문세광에게 달려들다가 두 번째 총알에 맞았다.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했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난다면 그날의 진실을 더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박 비서는 청와대에서 비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문세광의 신문 결과는 어떤가? 대통령이 물었다. 정보부장이 앞으로 나섰다. 아직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럴까? 그 질문에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박 비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제5장. 역사의 울림 시간은 흘러도 역사의 울림은 사라지지 않는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한 여인의 죽음, 한 나라의 변화, 그리고 결코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1979년 10월의 어느 저녁, 서울은 가을비에 젖어 있었다. 비가 내리는 창문을 바라보며 박 비서, 이제는 중견 정치인이 된 그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았다. 유경수 여사의 암살 이후 대한민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더욱 단호해졌고 정부의 통제는 강화되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뉴스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한 암살. 또다시 총성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박 비서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문세광은 1907시 본연교도소에서 사형 이집행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혼자 계획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의문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다. 특히 그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그리고 권총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